경제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코너 돈워리 돈얼입니다. 오늘도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요? 네. 네, 경제 시그널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네.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날을 했어요. 네, 뿌듯하셨나요? 어떠세요? 네, 뿌듯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좋은 정보가 돼가지고 예, 뭐 그렇죠. 사실 뭐 9시 50분 정도에 한국은행 네. 금리 결정이 발표되니까 어찌 보면 뭐 한 1시간 반 전에 방송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1시간 반 전을 예측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저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경제 방송 중에서 네. 빠른 편에 속하니까 네, 아마 확신을 시청자분들도 네. 좋은 정보가 됐을 텐데 네. 자 이제 김 교수님의 코너 속의 코너 네. 밤사이 증시 상황 좀 알려주세요. 밤사이 증시 상황. 네. 뭐 일단 그제부터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어제 나왔던 이슈가 바로 TSMC입니다. 네. 그러니까 TSMC의 실적 발표. 순이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순이익이 50% 4%. 이상 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이익의 증가는 어떤 의미냐? TSMC 하면 뭐예요? 세계 최대 반도체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그죠? 그러면 위탁 생산업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는 네. 얼마 전까지 들었던 반도체 산업에 겨울이 왔다. 그렇죠. 겨울론이 이 고개를 좀 들었었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고개를 다시 숙이게 만든 거예요. 하는 그렇죠. 겨울론이 고개를 들었는데 고개 다시 숙여보세요 한번. 네, 이렇게. 겨울론이 네. 고개를 숙인 거예요. TSMC의 결과는. 그래서 증시도 괜찮은데 특히 다우가 예. 이틀 연속 경신했더라고요. 최고를. 예, 맞습니다. 특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TSMC는 더군다나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근데 자, 이 부분을 강조할게요. 참 얼마 전에 반도체 겨울론이 부상했다가 다시 반도체 겨울론이 또 일축되는 이게 도대체 네. 어떤 현상이냐? 어제 오늘 계속 달라진다. 제가 이걸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번 발간했었던 25년 경제전망서에도 네. 이 부분이 정확히 적시되어 있어요. 반도체 산업을 두 가지로 구분하세요. 하나가 AI 부문 그리고 BAI 부문. BAI.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있고요. 네. 또 AI 반도체가 구동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HBM. HBM. 예. 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죠. SK 하이닉스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AI 반도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로부터 HBM 반도체를 조달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구조에서 결국 TSMC의 매출이 늘어나네. 특히 AI 반도체 영역, AI 부문에서는 계속 매출이 괜찮네.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어제 주가도 크게 반등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크게 반등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겁니다. 네. 전체 반도체 시장이 크게 회복되고 있다라기보다는 반도체 사이클상 아직 적체되고 있고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있고 반도체 회복 사이클이 뚜렷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죠. AI 부문의 반도체 경기는 아직도 탄탄하다라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적 발표였다. 이렇게 그게 반영된 주가였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어제 D램도 새로 발표를 했는데도 별로 반영이 못 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상 짧게 보니까 비트코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머스크가 나중에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머스크가 거의 대부분 매각을 그러니까 처분을 했잖아요. 그 여파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또 하락세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이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요. 네.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가장 요즘 들어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일론 머스크라든가 네. 아니면 트럼프라든가 그렇죠. 이런 몇몇 인물들이
뭐 대량 매각을 한다든가 부정적 발언을 한다든가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든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을 야기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뭐 세계적으로 좀 불안정할 때가 안전자산이 또 커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뭐 그 여파일 수도 있는데 요즘 네. 금 미리 샀어야 됐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느 기간에 얼마나 오른 거고 왜 오른 건가요? 네, 여러분 뭐 금 시세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요. 뭐 지금은 사실은 비트코인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비트코인 투자도 반드시 코인을 살 필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ETF라든가 우회적인 간접 투자 방식도 있듯이 네. 금 투자도 반드시 황금을 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실물이 아니어도 있기는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금 ETF 방식도 네. 당연히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금에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금 시세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네. 순금 시세가 지금 현재 네. 50만 4천 원. 내가 살 때 기준으로 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내가 팔 때 기준으로는 43만 7천 원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금 시세를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본다면 최근 3개월 동안 뭐 굉장히 높게 좀 치솟아서 네. 지금 지금 그래프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네. 예. 그래도 상승세를 계속 예, 타고 상승세를 있는 계속 거죠. 유지하고 네. 있죠. 한때 유지를 하다가도 급격히 상승하는 네네. 때가 있어요, 또. 네. 뭐 전 노안까지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예, 지금 자료가 나오고 네. 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네, 오르는 이렇게 거예요? 왜 오르는지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0만 8천 원 수준에서 네. 11만 8천 수준까지 올랐죠. 네. 굉장히 3개월 동안 이렇게 높게 오르는 흐름. 일단 금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좋게 설명드린다면 네. 안전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안전자산으로서 부여됐었던 그 경제학적 배경은 근본 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화폐의 출발부터 시작합니다. 화폐 출발. 예,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걸 또 역사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불안전하다라고 느낄 때 네. 공포감을 느낄 때 금을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포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전쟁이 일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동 불안이 고조되는 국면에는 불안감, 공포감이 고조되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기겠죠. 첫 번째. 네.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네. 금리가 떨어지니 저축하는 건 옳지 않아. 저축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도 아무래도 저축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의 이동을 돕기도 하겠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않았던 부분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여러분 IMF 외환 위기 생각하시죠? 네. IMF 외환 위기의 배경 중에 하나가 외환 보유액이 절대적으로 없어서예요. 부족해서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외환 보유액의 절대적인 비중이 달러예요. 달러. 네. 달러로 구성됩니다. 근데 달러 말고 일부가 뭔지 아세요? 금이에요. 금. 네. 바로 금이군요. 예, 금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역시 중국에 외환 보유액이 있을 텐데 네. 달러 포지션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달러 이건 뭐냐면 포지션. 네. 일부는 정치적 행보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축통화국 네. 미국에 대한 대항이기도 하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죠.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배제시켰죠. 네. 이거 위험할 수 있겠구나. 달러에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험을 했어요. 우회적으로. 네. 그런 경험도 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 하면서 외환 보유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의존도를 늘려나가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 달러를 팔고 금을 사는 거예요. 그럼 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올라가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네. 외교 정치적인 움직임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그렇네요. 금 가격이 올라간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저 때만 해도 뭐 20대 때 막 이렇게 주식을 해봐야지 투자를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는데 네. 요즘은 이런 이제 시세나 정보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2030 사이에서도 금 투자가 약간 입소문으로 돌아서 요즘 수요가 많다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도 좀 쉽고 요즘은 네. 편의점 가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보니까 소액을 살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런 여파인지 2030의 또 트렌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뭐 비트코인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그죠? 그러니까 그쵸. 코인 하나를 사기가 어려워요. 금 네. 한 덩어리 사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비싸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재테크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 어쨌든 그 가격을 추종하는 ETF 상품과 같은 성격들이 많아지면서 투자 접근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라고 판단 내려지신다면 충분히 뭐 투자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겠지만 하신다면 그 투자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졌다, 네. 다양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도 글을 남겨주셨는데 요즘 친구들 미니 금을 산다고 네. 그러니까 부담도 덜하고 커피나 다른 소비를 좀 줄여가지고 안정자산을 또 사는 게 또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요 재밌는 멘트가 있어서 지 금이 가장 값지다 이렇게 아침에 또 감동스러운 멘트를 주셨네요. 네. 이렇게 금에 대한 관심이 지금 금 얘기를 하니까 좀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금값 전망이 내년까지 갈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정세가 불안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요인이죠. 네. 금값이 올라왔던 배경이 뭘까요?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불안 첫 네. 번째, 두 번째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라고 네. 말씀드렸죠. 인하.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인은 2025년까지도 아무래도 네.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가정하신다면 투자 의사 결정하시는데 참조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몇 년 전부터 금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이제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은값도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금이 올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상승 고리로 은까지 오르는 건지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가 항상 궁금했어요. 역사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네. 뭐 아주 옛날에는 이 금하면 태양의 비유가 됐었고 네. 은하면 달의 달. 비유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뭐 과거 얘기까지도 역사적으로 또 돌이켜 볼 수는 없겠지만 금 본위제도 있었지만 네. 은 본위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 하나에 은 뭐 10개 뭐 네.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은은 금의 어떤 대체제 성격으로도 간주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금이 안전자산이면 또 은도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이니만큼 안전자산의 성격으로서 어느 정도 부여할 만하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요. 그런 면에서 은의 가격도 상승하는 흐름을 상대적으로 보인 것이다라고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네. 은의 경우에는 금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은 사상 최고치가 아닙니다. 2011년에 네. 제 기억에 사상 최고치를 아직 밑돌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료 보시는 자료는 최근 3개월 내 자료죠. 네. 근데, 어제까지의 기준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아직 갱신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네. 관점에서 볼 때 금은 역사적 고점을 수차례 갱신하면서 고점을 찍어오고 있는데 은의 경우에는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고요. 한 가지 포인트가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은하면 지금 귀금속적인 관점, 네. 또 안전자산 관점에서 제가 의견을 드렸잖아요. 네. 다른 관점에서도 의견을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원하면 뭘까요? 원자재. 원자재요? 예. 많을 것 같은데 뭔데요? 우리 몸을 네. 구성하는
7, 80%가 뭡니까? 물? 물. 네. 우리 주변을 둘러싼 7, 80%가 뭘까요? 원유예요. 어떤 원유. 네, 아, 네. 원유요. 원유가 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원자재예요. 네.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되는 원자재가 뭘까요? 뭔데요? 그게 은이에요. 그래요? 네. 오, 여러분 의외네요. 놀라셨죠? 뭐 많이 사용한다고는 했지만 순위가 그렇게 높을 진 몰랐어요. 산업용 은. 네. 그 산업용 은이 여러분 사용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 그렇군요. 이런 지금 마이크 장비에 네. 지금 갖고 계시는 랩탑에 스마트폰에 카메라 장비에 태양광에 자동차에 정말 많은 이 디지털 장비에 은이라는 산업용 은이라는 소재가 정말 곳곳에 활용되고 있는데 그 은이 향후에는 이렇게 활용됐다가는 향후 20년 내에 고갈될 수 있겠다라는 관측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자원이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상승될 수 있는 한정적이겠구나라는 네. 그런 관측과 여지가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네. 관점에서도 봤을 때 그리고 이 금을 대체하는 대체재 성격까지 고려를 한다면 금 가격은 계속 역사적 고점을 갱신해서 부담스럽지만 은은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까지 가미를 한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그럴 거면 나는 은에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움직임이 지금 가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문득 든 생각인데 그러면 제가 금이 없어요. 네. 그럼 은을 먼저 사버려도 되는 거예요? 금을 갖고 있고 은을 네. 사야 하는지 네. 어떤 투자의 가치에 있어서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은을 먼저 사도 은만 사도 되나요? 여기 경제 시그널이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조현성 기자님께서 네. 잠깐 손을 한번 내려봐 주시면 네. 여기 이름 태그에 은빛으로 은빛으로 되어 있죠. 이미 시그널을 주고 계신 게 아닌가. 아, 이거 시그널인가요? 네, 경제 시그널.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 일부러 네.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일부러 금색에 가까운 자켓을 골라 입어왔거든요. 맞네요. 금, 은으로. 네, 그래서 저기 댓글에 금광석 이렇게 돼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제가 은 먼저 사도 되냐고 물었는데 은값이 금값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말이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투자했을 때 주의점이 또 있을까요? 네, 방금 답변 속에서 나온 겁니다. 네. 투자에 대한 그 유의성은 네. 변동성입니다. 네. 그 변동성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변동성은 바로 공포감입니다. 네. 그 공포감이 순식간에 공포감이 커졌다가 네. 공포감 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네. 전쟁 발발에 대한 공포감이 급격히 고조됐다가 전쟁 끝났대요. 네. 전쟁 종료됐대요. 그럼 공포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사라지겠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 네. 라는 그 전제 자체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금 가격 상승세, 은 가격 상승세라는 이 기조는 완전히 전제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세요라는 말씀 드리기보다는 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불안, 전쟁의 가능성 이건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일인데 사실은 그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죠. 그 전쟁하고 네. 있는 그 당사자도 맞습니다. 모르죠. 네. 제발 이 순간 그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 그 맞습니다. 누구도 그 전쟁은 예측할 수가 없는 맞아요. 일이죠. 저희가 지금 2분 남짓 남았는데 진짜 마지막 네. 금, 은 같이 안전 자산에 또 다른 어떤 또 유형이 있을까요? 금은 말고도?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 하면 네. 이제 금, 달러, 엔화 네. 이 세 가지가 3대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네. 이렇게 이 공포감이 치솟는다, 전쟁 가능성이 발발한다, 그리고 러우 전쟁이 터졌다, 네. 침공했다, 중동 불안이 고조됐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고조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도 네.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 네. 그 배경도 어제도 그래서 환율도 올랐고. 그렇죠. 네. 그래서 금 가격이 치솟을 때 강달러 현상이
같이 동반되는 현상. 동반, 예. 강달러 동반 이런 거 예. 정보로 알아두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네. 현상이 그래서 같이 찾아오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소위 이 공포감을 나타내는 빅스 지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네. 빅스 지표가 상승하는 현상, 금 가격이 치솟는 현상, 그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현상. 네. 이게 같이 맞물리는 경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경제가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어딜 가든 얘기하는 금값인데 이렇게 재킷 색깔까지 맞춰서 오늘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